안녕하세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있잖아요. 연방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요. 아, 네. 그 행정명령이요? 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직접 내놓은 팩트시트 자료가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 행정명령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이 문서 사실 단순한 인사정책 그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연방정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관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서가 제시하는 논리, 또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가정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행정명령의 핵심, 그 작동 방식이요. 전략적 채용위원회하고 연간 인력 운용 계획, 이게 핵심이던데요. 네, 맞아요. 문서만 딱 보면 뭐 각 부처 고위직들이 채용 관리하고 연간 계획 세운다 뭐 이런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이전이랑 비교해서요. 네, 그게 핵심은 결국 통제권에 중앙 집중화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중앙 집중화. 네, 전략적 채용위원회, 이게 각 부처의 정말 최고위층으로 구성되는데요. 사실상 거의 모든 신규 정규직 채용을 여기서 승인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채용을요. 와, 네. 그리고 문서에 따르면 이 위원회의 목표는 채용이 행정부 우선순위, 그리고 국가적 이익, 또 기관의 필요, 여기에 딱 맞도록 보장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행정부 우선순위, 이게 아주 명시적으로 강조된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과거에는 채용 권한이 훨씬 더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다고 이 문서 자체에서도 지적을 하던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위직, 특히 뭐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포함될 수도 있는 그런 지도부에 권한을 확 집중시키는 거, 이 문서의 논리로만 보면 이게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인데요. 문서에서는 이걸 두고 과거의 책임 분산 문제, 그리고 뭐 방향성이 모호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해요. 아, 해결책이다. 네. 그러니까 채용 결정을 행정부의 정책 목표랑 직접 연결시키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연간 인력 운용 계획,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각 기관이 매년 계획을 세워서요. 이걸 OPM, 그러니까 인사관리처와 OMB, 예산관리국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근데 이 계획 자체가 신규 채용이 가장 중요한 임무, 그리고 행정부 우선순위, 여기에 집중되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채용 과정이 백악관이나 고위관리들의 아주 강력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우선순위 달성 이걸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그 방식은 굉장히 강력한 하향식 통제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OPM하고 OMB가 분기별로 이걸 또 감독한다고 하니까 이런 중앙 통제를 더 강화하는 장치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채용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요. 예외 조항을 좀 보면 이 명령의 성격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예외 조항,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행정명령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국가안보, 또 이민집행, 그리고 공공안전 분야, 이런 쪽 직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아, 그 분야들은 현 행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들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핵심 영역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정치적으로 임명된 자리나 아니면 기관장이 자기 재량으로 지정하는 특정 채용도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사회보장, 메디케어, 재향군인 혜택 같은 그런 특정 복지 프로그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이런 조항도 있고 필요하면 인사관리처장이 추가로 예외를 승인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이런 예외들을 보면 특정 분야나 기능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행정명령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게 어딘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합니다. 예외를 통해서 오히려 이 명령이 어디에 집중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 행정 분야라든가 아니면 규제 관련 부처들,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력을 더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행정명령을 정당화하는 논리, 특히 재정 책임 부분을 한번 보죠. 이 팩트시트를 보면 상당히 좀 직설적으로 이전 바이든 행정부랑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문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2년 동안 새로 생긴 일자리 4개 중 1개 이상이 정부 주도였고 이게 납세자 부담을 늘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건 이 백악관 문서가 제시하는 시각이라는 점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냥 전달하는 입장이니까요. 중립적으로 보자면 이 문서는 확실히 작은 정부, 그리고 민간 주도 성장, 이런 특정 경제 철학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네. 정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걸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연방 인력을 줄이는 것이 재정 건전성 확보나 효율성 증대의 핵심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8개월 동안 연방 인력을 꽤 많이 줄였다. 그리고 신규 채용 1명당 퇴직자 4명 비율, 이 목표를 추가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성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예외 조항에서 봤던 국가안보나 이민집행 같은 핵심 분야 채용은 또 우선시했다고 주장하고요. 그렇죠. 이 주장을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대규모로 인력을 줄였는데
핵심 기능 유지가 가능했다는 건데 글쎄요, 이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핵심 기능이라는 걸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문서는 그냥 핵심 기능은 유지되었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건지 또 줄어든 인력이 하던 일 중에 장기적으로 중요했던 기능은 정말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죠.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주로 비용 절감 그리고 인력 감축 이쪽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미래를 대비하는 역량 같은 다른 차원의 효율성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시사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문서가 언급하는 그 역사적 맥락, 그러니까 정부 회계 감사원, GAO의 지적이 좀 흥미롭습니다. 아, 네, GAO 얘기요? 네, 거의 25년 동안 연방정부의 인적자원 관리가 고위험 분야로 지정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용하면서 이전 정부들 아래에서는 30만 개가 넘는 감독직의 채용 권한이 너무 분산돼 있어서 비효율과 책임 부재를 낳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요. GAO가 지적했던 문제의 핵심이 단순히 권한 분산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채용 과정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거나 전략적인 인력 계획이 없다거나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문서는 GAO의 이런 오랜 비판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해결책, 즉 고위 지도부 중심으로 중앙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GAO의 지적을 활용하기는 하는데 그 해결 방식이 GAO가 원래 의도했던 방향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버의 논리는 권한이 분산된 게 문제였으니 권한을 집중시키면 해결된다 이건데 이게 과연 GAO가 지적했던 그런 인적 자원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제때 채용하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정치적인 입김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우려를 낳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문서 자체의 논리를 따져볼 때 드는 질문입니다만 맞습니다. 문서 자체의 논리 구조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이 행정명령이 단순히 채용 절차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연방정부의 운영 철학이나 어떤 권력 구조에 대해서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논의를 조금 더 넓혀서 관료주의 개혁이라는 더 큰 그림으로 한번 가보죠. 이 팩트시트 늪지대 배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명한 구호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연간 수십억 달러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지출에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그러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개혁 조치들을 제시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10대 1 규제 완화 계획이에요. 10대 1이요? 네, 새로운 규제를 하나 만들 때마다 기존 규제 10개를 없애거나 아니면 최소한 모든 신규 규제는 명확하게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을 내세웠다는 거죠. 이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행정부의 기조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발적 명예퇴직 프로그램, 이른바 바이아웃 얘기도 나오는데요. 흥미로운 건 퇴직 연령에 가까운 직원들뿐만 아니라 중간 경력 직원들의 참여율도 꽤 높았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문서에 따르면 올해에만 총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방 공직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게 역사적 평균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네, 정말 큰 숫자죠. 그러면서도 기관들은 핵심 임무 수행에 꼭 필요한 직책은 제외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연방정부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핵심 기능 유지 주장은 결국 상당한 규모의 인력 감축이 효율성을 해치지 않고 가능하다.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근거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거죠. 30만 명 이상 퇴직, 역사적 평균의 2배 이상. 이 숫자는 정말 놀랍네요. 이 문서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렇게 대규모 인력이 나가도 정부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 그 이전의 연방 인력 구조가 그만큼 좀 비대하고 비효율적이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도 있겠어요. 네, 문서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갑자기 인력이 확 줄어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어떤 전문성이나 정책 역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들어요. 문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문서는 정부를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제시하고 그 성과를 막 강조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부작용이라든가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좀 침묵하고 있어요. 이건 이 문서가 어떤 특정 목표, 예를 들어 비용 절감이라던가 행정부의 통제력 강화 같은 목표 달성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점은 이거예요. 정부의 효율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단순히 비용을 줄이고 사람 수를 줄이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긴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일까요? 이 문서는 확실히 전자의 무게를 두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결국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워싱턴 내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신, 그리고 세금을 내는 당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특정 기관의 인력이 크게 줄거나 채용이 특정 우선순위에 맞춰서만 진행된다면
당신께서 해당 기관에 민원을 넣거나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과거와는 좀 다른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처리 속도가 달라지거나 아예 특정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부 운영 방식이 바뀌면 필연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나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 연방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의 성격, 예를 들면 직업 안정성이라던가 전문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정치적 중립성 같은 것들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요. 네, 이 문서는 분명 효율성 그리고 행정부 우선순위 달성 이런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가치들, 예를 들어 공정성이라던가 안정성 같은 가치들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혹은 좀 간과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꽤 긴 시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채용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전략적 채용위원회하고 연간 인력 운영 계획, 이걸 통해서 채용 결정권을 고위 지도부로 중앙 집중화시키고 이걸 행정부의 우선순위나 효율성 향상 목표와 연결시키는 게 골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팩트시트에서는 이것이 GAO가 오랫동안 지적해온 인적 자본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광범위한 관료주의 개혁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봤듯이 국가 안보 같은 특정 분야는 예외로 두고요. 네, 그리고 재정 책임을 강조하면서 연방 인력 감축이라던가 규제 완화, 또 대규모 명예퇴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그 성과로 제시했죠. 이 문서는 분명 연방정부 운영에 대한 하나의 뚜렷한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효율성, 신속한 정책 반영,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관점이죠. 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문서가 강조하는 행정부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성과 정부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정적이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 사이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역량이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건 앞으로 정말 면밀히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깊이 고민해볼 만한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고 또 중요한 사안을 함께 탐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